예, 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탈북단 경제문화연구원의 조일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40분 발표라서 굉장히 고민했는데요. 30분 정도 안에 끝내면 된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물 혹시 마셔도 되는 건가요? 네, 오늘 저는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저의 뭐 경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현재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좀 방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그 원주민 미디어하고 그다음 실천 영상 인류학이라고 하는 그런 좀 그 민족지 영화 안에서 좀 하나의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단순히 그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미디어 기술의 변화가 결국 이런 것들과 함께 추동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이렇고요. 꼭 뭐 요 내용대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발표문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민족지 영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물론 여기에 이제 인류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민족지 영화 좀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민족지 영화와 일반적인 기록 영화 혹 흔히 말하는 다큐멘터리 필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각고 다른지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민족지 영화라는 말 자체는 에스노그래픽 필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이렇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영화 이렇게만 말하면 굉장히 쉽고 간단한 그런 내용이 될 건데요. 근데 여기에 에스노그래픽 필름이라고 하는 에스노그래피라고 하는 인류학의 그 특수한 사고방식과 다음에 국민들이 집약되어져 있는 개념을 영화 앞에 붙이고 나면 조금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이루비 같은 경우는 인류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문화적인 문제에 대해서 역시나 인류학 혹은 문화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또 자신이 이 영상 제작을 하면서 사용한 연구 방법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면서 또 그 밝히는 과정에 인류학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서 만든 영상이다 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사실은 민족지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영상 작품이 몇 편 남지 않게 되는 또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그 민족지적인 주제 혹은 뭐 인류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 때 다만 영화의 제작과 그다음에 그 민족지적인 내용 사이에서 민족적인 리얼리티와 다음에 영화적인 제작 과정의 어떤 어려움 사이에서 이 충돌이 벌어졌을 때 이것에서 영화적인 미학보다는 민족지적인 부분을 선택하는 이런 영화일 때 우리가 민족지 영화다라고 하는 그 민족지 영화에 대한 정의도 있었고요.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영상이라는 매체로 민족적인 지식을 전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제이루비처럼 아주 그 좁은 의미의 민족지 영화만을 민족지 영화라고 하건 아니면 좀 더 큰 의미에서 민족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상이라 하건 간에 민족적인 지식을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시도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민족지 영화와 그다음에 기록 영화 사이에 구분을 짓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맥락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방법론을 더 중시하고 있는가를 좀 고려해야 되는 이런 경향으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두 장르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 두 장르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오면서 함께 발전해 온 장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화학자 빌 니콜스는 이 다큐멘터리 필름의 역사적인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30년대에는 설명적인 양식이었다, 60년대에는 관찰자적 양식이었다, 상호작용, 성찰적인 양식, 최근 들어서는 연행적인 퍼포머티브 스타일로 발전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 이 1930년대 설명적인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인류학에서 말하는 기능주의, 구조기능주의적인 어떤 해석에 굉장히 가깝고요. 또 관찰자적인 양식이나 혹은 상호작용적인 양식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중층기술이라든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인류학자들의 고민과 맞닿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찰적인 양식은 사실은 1980년대 이후에 대두된 인류학에서의 성찰적 고민과도 다 맞닿아 있는 이야기고요. 또 근자에 그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에스노그래픽 필름 아니면 에스노뮤지콜로지 쪽에서는 퍼포먼티브 에스노그래피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민족지적인 그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다큐멘터리의 역사에서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그 퍼포먼티브 스타일하고도 사실은 전혀 별개 있지 않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민족지 영화, 기록 영화라고 하는 것은 실은 큰 틀에서 보면 같은 흐름 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이론적인 변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영상 스타일의 변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실은 영상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였는가와 또 서로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민족지적인 영화와 그다음에 기록 영화 모두가 하나의 효시로 여겨지고 있는 작품이 바로 1922년에 발표된 북극의 나누기입니다. 아까 앞서 발표에서 잠깐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로버트 플레어티가 만든 영상이고요. 로버트 플레어티의 이 북극의 나누기는 사실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서구의 그 관객들을 대상으로 비서구 사회의 흥미로운 뭔가 이그저틱한 그런 장면들을 모아주는 영화들이 유행했는데, 그런 영화들 속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이 영화 안에도 어떤 북극의 거친 환경이라든가 거기서 살고 있는 날고기를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자연은 어떻게 이들이 헤쳐나가고 있고 또 가족의 강인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기도 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상이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소위 말하는 원주민과 협력적인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요. 우선 플레어티는 나눅 가족과 10년 이상의 관계를 맺어오면서 영상을 만들 준비를 했었고요. 또 본격적인 촬영을 하러 이동을 하면서 배에 아예 그 영상 촬영 장비뿐만 아니라 현상 인화 장비와 다음에 스크리닝을 다 준비해 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한 후에 그것을 인화해서, 당시에 필름이었기 때문에 인화해서 그것을 나눅 가족에게 보여주고 상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눅의 의견, 이 장면에서는 물론 지금에 와서는 그 이야기가 많이 되는 연출된 장면도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그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나눅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누이트의 문화에 대한 장면들에 대한 제안을 전부 반영을 해서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던, 그래서 과감하게 재촬영을 하거나 혹은 추가 촬영을 하는 그러한 그 시도들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나눅의 이 이후에 사실은 이 나눅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각대가 없이는 이 무거운 장비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고요. 또 굉장히 많은 광량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명, 인위적인 조명 혹은 아주 그 볕이 좋은 낮 시간이 아니면 영상 촬영이 불가능한 것이 당시에 영상의 한계죠. 뿐만 아니라 동시 녹음 같은 것은 상상할 수도 없던 시절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중시하는 관찰자적인 양식이 대두됨에 있어서 중요했던 부분은 관찰자적인 어떤 고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변화가 1950년대, 60년대에 급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16mm 필름 카메라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16mm 필름 카메라는 당연히 카메라가 작아지면서 어깨에 메고 다니는 소위 말하는 핸드헬드가 가능해졌고요. 지금 이게 이제 그 메이즐스 형제라고 하는 다이렉트 시네마의 대표적인 그 작가인데요. 이 두 이제 형제가 함께 작업을 했었는데, 우리가 흔히 다큐멘터리 제작할 때 떠오르는, 특히 독립 다큐멘터리라고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마이크를 들고 현장을 누비는 감독과 그다음에 그 뒤를 따르는 어떤 카메라맨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건 역시 이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절에 이제 당연히 당시까지만 해도 동시 녹음을 위한 그 사운드 트랙이 있는 필름은 없었고요. 대신 마그네틱 필름을 이용해서 아주 경량화된 녹음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이 가능해졌고, 뿐만 아니라 그 고감도 필름이라든가 퀵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면서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현장을 누비면서 그리고 사운드를 동시에 채록하면서 만드는
그런 영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대표적인 그 사례가요, 대표적인 그 관찰자적 양식의 다큐멘터리 그 흐름인 다이렉트 시네마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다이렉트 시네마의 뭐 효시라고 불리는 작품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역시나 이 작품에 메이저스 형제가 좀 전에 사진으로 보셨던 메이저스 형제가 촬영으로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조를 또 이끌었던 언론인 출신 로버트 드루가 연출한 영상입니다. 이 영화의 트레일러를 잠시 좀 보시고선 말씀 나누겠습니다. This is the heart of Senator Kennedy's strength. The heavily populated city areas, particularly the Polish Catholic 4th District in Milwaukee. 발표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요. 여기 정도까지만. 네, 지금 보셨던 이 트레일러에서 나오는 것처럼 핸드헬드 카메라를 들고선 계속 케네디의 뒤통수만 주로 나옵니다. 이 영화가.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변화를 이끌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내가 보고 있구나. 물론 이게 당연히 편집과 다음에 어떤 장면을 촬영할까는 다 고민이 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현실은 아니지만 현실에 가깝도록 사람 관객들로 하여금 그 관심을 유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영상들 덕분에 뭐 꼭 이 영화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만 실제로 케네디라고 하는 어떤 패기만만한 신인 정치인이 이제 급부상하게 되는 이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량화된 카메라가 현장을 누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준 이 영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이렉트 시네마와 함께 경량화된 카메라의 그 기능을 잘 보여주는 영상 장르가 시네마 배기대인데, 물론 시네마 배기대는 아까 앞서 발표 나왔다시피 장루시라고 하는 영상인류학자가 그 주도를 했던 영상이고요. 이 영상의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시네마 배기대 역시 경량화된 카메라를 들고 카메라와 카메라의 대상이 되는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현실적인 그 즉흥적인 상호작용의 순간을 담아낼 것인가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또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 다이렉트 시네마에서는 현장에 끊임없이 카메라가 현장에 머물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질적인 사건을 담아내는 데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시네마 배기대에서는 현장에 카메라가 들어서 카메라와 카메라에 담기는 대상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면서 관계가 맺어지는 바로 그 순간을 영상에 담아내는 데서 이 영상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역시 잠깐만 보시면요. 유튜브는 굉장히 빨랐는데 비메오는 여유롭게 나오네요. 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제가 말씀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장로 씨고 에드가 모렌이고요. 어떻게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것인지, 그리고 이 카메라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러한 고민의 결과로 만들어진 영상들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Une étude sur le thème du bonheur. Oui. 길거리를 다니면서 실제로 뭐 처음에는 노동이라든가 사람의 행복 이런 식의 아주 간략한 주제들을 던지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이끌어내고요.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면서 당시에 알제리와 프랑스가 겪고 있던 식민지 전쟁이나 혹은 뭐 인종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대화를 즉석에서 이끌어내는 이러한 장면들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또 중요했던 것은 소위 워킹 카메라라고 하는 경량화된 카메라와 다음에 동시 녹음 장비를 들고 있는 이 주인공들이 길거리를 함께 걸어다니면서 길 위에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들, 그리고 이러한 그 대화의 방식이 훗날 성찰적인 양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다큐멘터리 양식 혹은 민족지적 영화의 양식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이어서 이제 이러한 영상 기술의 발달 위에서 인류학적인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방점을 찍고 말씀을 드리게 될 원주민 영상, 인디지너스 미디어 필름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효시가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나바오 프로젝트라고요.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던 소월스라고 하는 학자와 그다음에 인류학자인 존 어데이 두 사람이 아리조나주에 있는 나바오 이 과정을 담은 그 책이 스루 나바호 아이즈라고 하는 책이 1972년에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이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인인 우리가 문화적인 타자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영상 패러다임을 탈출해서 자신들의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손으로 스스로 기록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벌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던 영상 미학 이외의 미학이 등장하는 것이 이게 예를 들면 그 클로즈업 장면을 끊임없이 다뤄줬지만 클로즈업이 정말 필요한 장소에 클로즈업을 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길 위에서 끊임없이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는 프루시안만을 등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나바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의미가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미숙에 의한 것인지가 잘 판단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영상에는 음성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경량화된 카메라를 들고 하다 보니까 사운드 트랙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성의 영화였고 또 굉장히 빛에 민감한 영상이었고 그다음에 이 필름 롤을 갈아 끼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기록한다는 하는 처음에 내셨던 취지와 정말 부합한지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됐던 것이죠. 사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나바오 프로젝트는 이 여름에 한 번 진행된 이후에 추후에 더 이상 작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 자체는 이후에 굉장히 많은 필름 메이커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원주민 미디어와 그다음에 시민 참여 영상이라고 하는 퍼블릭 액세스 운동에 영향을 끼치게 돼서요. 바로 다다음 해에 벌어지는 퍼블릭 액세스 운동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퍼블릭 액세스 운동은요, 캐나다 영화위원회에서 변화를 위한 도전이라고 하는 Challenges for Change라고 하는 그 사회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영상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 고민의 방식으로 맨 처음 시도됐던 것 중에 하나가 포고라고 하는 작은 캐나다의 섬마을에 대한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섬은 캐나다 역사에서 아주 초창기부터 이주민들이 그러니까 서구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살았던 캐나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섬이었습니다만 그 어업 자체가 쇠락하게 되면서 거의 빈곤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섬에서 이 섬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늘 됐고요. 처음에 다큐멘터리스트들이 들어가서 만들었던 영상의 목표는 약 1시간 정도 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완결된 내용,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 포고섬의 역사와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한 편의 완결된 이야기로 만들고자 이렇게 들어갔었는데요.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정부와의 신뢰가 무너져 있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캐나다 정부에서 이 포고섬 자체를 이제 그 소개령이 내려졌었거든요. 빈곤의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까지 깨져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처음에 만들고자 했던 완결된 어떤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그들의 허가를 받아서 한 20분 내지는 짧게는 7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클립들을 여러 개를 만드는 방식이 검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이 외부에 상영될 때도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서만, 그래서 철저하게 주민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상들이 제작이 되게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이 영상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67년에 첫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만 해도 이것이 필름을 이용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지속성이 굉장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68년에 소니에서 이 포터블 비디오 카메라인 그 포타팩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 프로젝트를 지속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처음에 캐나다 영화위원회에서는 당시까지의 기술만 해도 비디오와 스크리닝, 그러니까 필름 사이의 컨버팅을 하게 되면 그 화면 열화가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비디오로 촬영하는 걸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로 촬영할 경우에 가격이 훨씬 낮아지고 훨씬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 열화에도 불구하고 이 포터팩을 이용한 프로젝트가 지속해서 이어지게 되고요. 작년에 그 40주년을 기념해서 그 포고섬 그 프로젝트는 이제 포고 아일랜드 댄앤나우라고 하는 새로운 영상으로까지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가네요. 네. 본격적인 원주민 미디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프로젝트는 그 호주에서 썼던 왈피리 미디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호주에 있는 유엔두무 지역에서 그 원주민들의 미디어 활동이었고요. 이게 처음에는 그 왈피리 문화센터,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왈피리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전설이라든가 신화 또 삶의 이야기들을 구술 문학의 형태로 이제 기록하기 위한 그 구술로 되어 있던 문학의 형태를 이제 글로 쓰기 위한 프로젝트였는데 이 프로젝트에 에릭 미카엘세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합류하게 되면서 그러한 구술 문화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수백 편의 단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왈피리 프로젝트는 또 굉장히 운이 좋게도 호주에서 80년대 말에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 그 인공위성에서 당연히 이 왈피리 원주민 미디어는 호주의 내륙 한가운데 있는 곳이고 내륙에까지 TV 방송 수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또 이들이 만든 영상을 TV로 송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주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 그 인공위성에서 왈피리 원주민들이 만든 미디어를 호주 전역으로 중계해주는, 그리고 동시에 당연히 세계 전역으로도 송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호주 정부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재 호주에는 7개 정도의 원주민 미디어 센터가 있고요. 지금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그 영상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영상은 시간이 없어서요. 그냥 이런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 정도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 당연히 이 원주민들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의 고민과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도 있고 또 스스로 만들어낸 라디오, 이 라디오는 현재는 온라인으로 송출됩니다.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고요. 또 뉴스도 마을 뉴스도 스스로 제작해서 방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그 원주민 미디어는 호주의 경우 이제 당연히 백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가 정체성하고 원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 원주민의 공적 발언의 기회, 그래서 문화적 중재의 역할을 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문화적 중재라고 하는 것이 원주민과 원주민 외부 사이의 문화적 중재뿐만 아니라 원주민 내부에, 특히 아시다시피 이 원주민의 역사라고 하는 게 호주의 그 애보리진의 역사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폭력, 강탈, 또 백인들로부터 왔던 여러 가지 전염병, 전통적인 삶의 파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세대 간의 단절을 불러왔는데요. 원주민 미디어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대 내부의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과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한 원주민 미디어가 송출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원주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영상 인류학의 어떤 그 하나의 사례로 실천 응용이라고 하는 어플라이드를 좀 붙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처드 샬펜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로스와 함께했던 나바호 프로젝트가 66년에 진행됐을 때 조교로 참여했던 학자입니다. 그런 리처드 샬펜과 마이클 리치가 보스턴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병원에 벌어지고 있는 특수한 현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면 어린이 천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데 이 천식 환자들의 대부분이 빈민 출신이고요. 이 아이들이 자신이 아픈 증상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왜 이 아이가 천식에 걸려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샬펜과 마이클 리치는 그 영상 일기를 제작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영상을 통한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그냥 일상생활을 찍은 영상을 만들어오라고 시켰는데 이 아이들이 일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 그 집에는 어떤 양탄자가 깔려있고 천식 환자에게는 굉장히 쥐약 같은 거죠. 어떤 양탄자가 깔려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먼지가 발생하는 지역에 집이 위치하고 있으며 어떤 음식을 이 아이는 주로 먹고 있고 또 심지어는 집안에서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또 이 아이들은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가, 혹은 뭐 어떤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하고 있는가, 집 주변의 환경이 어떠한가, 아이들이 의사와 대화를 할 때 보여주지 못했던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의 삶의 일부를,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사에게 있어서는 아이들을 진단해서 중요한 삶의 일부들을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응용 영상 인류학은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에이즈와 관련되어 있는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한 어떤 예방의학적인 방식으로 또 테러 상황에서 필요한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점점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민족지 원주민 영상 민족지 영화는 아마존 지역에 살고 있는 카야포 인디언에 대한 것입니다. 자, 카야포 인디언 사회에 의해서 정체성 정치로서의 원주민 미디어가 사용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카야포 인디언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이 어떤 지역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부족 내외부의 어떤 갈등을 중재하는 능력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정치적인 리더십을 획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비디오 카메라라고 하는 새로운 신문물이 들어온 거죠. 근데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서 어떻게 특히 이 부족 외부와 부족 사이의 갈등을 중재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1989년에 알탐이라는 모임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이 정부에서는 카야포 원주민이 살고 있던 이 아마존 지역에 수력 발전용 댐을 만들기로 합니다. 근데 이 댐이 만들면 당연히 이 마을은 수몰되고요. 그다음에 자신들의 문화와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죠. 이 상황에서 이 댐 건설에 반대하는
원주민들을 모으는 모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게 되고요. 이러한 영상들을 외부로 송출하게 됩니다. 당연히 정부의 공권력이 출동을 했는데 이게 카메라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이 카야포 원주민들로 인해서 촬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퍼포먼스가 이전이었다면 폭력적으로 진압되어 수 있을 그런 그 공권력이 그 앞에서 그냥 무력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 행사가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서 가수 스팅이 현장을 찾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스팅이었을 때 스팅이 이 앞에서 지금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와중에 카야포 인디언이 와서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카야포 인디언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영상을 제작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사례로는 대만 국제민족지 영화제를 가져갔는데 이건 그냥 민족지 영화제네라고 혹은 아시아에서 현재 가장 큰 민족지 영화제의 사례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사례에 주목한 이유는 대만에 현재 16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데요. 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원주민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채널이 대만 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을 공식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자리로서의 영화제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게 2001년부터 대만 시각민족지협회가 주최하고 있는 영화제인데 단순히 그냥 영화제가 아니라 그 영화제라고 하는 특별한 반구조적인 상황이죠. 민족제라고 하는 것이 영화제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제의 상황 안에서 평소에 드러낼 수 없었던 소수민족의 이야기들이 발표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폴리미디어라고 하는 폴리미디어는 여러 가지 미디어가 함께 운영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뉴미디어가 나오면 올드미디어가 뉴미디어로 대체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고방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폴리미디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해서 올드미디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가 어떻게 함께 호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있는 이야기들인데요. 그러한 사례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엑시 제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던 인류학자는 크리스틴 왈리라고요. 그 제3세계 페미니즘을 연구하고 대표적인 그 페미니즘과 관련되어 있는 인류학 그 리더북 보면 항상 등장하는 아프리카 여성 할례를 어떻게 다시 볼 것인지 이런 거 주로 연구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자신이 나고 자랐던 시카고의 남부 지역이 황폐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선 이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연구 프로젝트에는 처음에는 전형적인 의미의 인류학적인 연구, 구술사를 수집하고 현장을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크리스틴 월리의 남편이기도 한 영상 제작자가 합류하게 되면서 민족지 영화, 그다음에 그 문화기술지, 그다음에 구술사의 채집, 그리고 이렇게 채집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후티지들을 유튜브에 상영하고 또 그렇게 모여진 자료들을 박물관에 전시하고 그래서 올드미디어를 사용하는 동시에 올드미디어를 확산시키는 방식으로서의 뉴미디어를 함께 운영하는 이런 방식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요. 왈리는 이 작업을 통해서 인류학, 민족지학, 민족지영화 등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주민, 독자, 관객, 연구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 기존의 인류학자들이 고민해왔던 것이 인류학의 에스노그래피를 어떻게 성찰적인 인류학을 통해서 내가 연구한 주민들과 교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고민들을 좀 더 확장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만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확장시켜 갔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결론이라고 할 건 별로 없고요. 영상 기술의 간편화 그리고 영상 송출 방식의 다양화는 민족정화 특히 원주민 미디어 그리고 사실 앞에
그 마지막으로 소개했던 크리스틴 월리의 엑시 제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원주민 미디어라기보다는 어떤 그 퍼블릭 액세스에 가까운 그런 영상 인류학적 프로젝트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측면을 강조한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내는 영상과 영상 기술 간편을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영상과 관련한 기술의 발달은 단지 새로운 뉴미디어로 대체되는 것뿐 아니라 뉴미디어를 매개로 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올드미디어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그 아까 카야포 인디언 사례의 경우는 이제 그 당연히 브라질이라든가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호주의 사례와 달리. 그래서 이들이 만드는 수많은 영상들이 온라인에서 접하기도 쉽지 않고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다음에 이러한 영상들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 즉 올드미디어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의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는 사실은 함께 가야만 하는 그런 것이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그러한 뉴미디어 시대의 올드미디어적인 가치를 반영해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공간이 박물관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 얘기는 그냥 제 결론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따가 그 토론이나 또 질문 자리에서 조금 더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30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35분을 하고 말았네요. 예, 여기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